손이 떨렸습니다. 영하 20도의 두만강 한복판, 허리까지 차오른 검은 물속에서 제 손이 떨린 건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슴팍 안쪽 비닐 2겹으로 싸서 품에 넣어둔 사진 한 장. 그것이 물에 젖을까봐 그것만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어서 저는 두 팔로 가슴을 감싸 안은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뒤에서 경비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 위를 훑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라 제 위치를 알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물속으로 더 깊이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밑에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두둑. 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소리. 몸이 기울었고 순간 사진이 품에서 미끄러지려 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물속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손끝에 비닐 모서리가 닿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젖지 않았습니다. 살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제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들과 딸. 이제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람들. 하지만 그 사진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살아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왜 60이 넘은 나이에 3번이나 잡혀가면서도 다시 강을 건넜는지, 왜 한 장의 사진을 목숨처럼 품고 있었는지. 제 이름은 최동혁입니다. 올해 66이 되었고 함경북도 회령 출신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인천의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쑤시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숨 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북한에서 저는 탄광 노동자였습니다. 아버지도 탄광에서 일했고 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우리 집안은 3대째 땅속으로 들어가 석탄을 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8살 되던 해 처음으로 갱도에 들어갔을 때의 그 어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헬멧에 달린 조그만 불빛 하나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공기는 탁했고 석탄 가루가 숨을 쉴 때마다 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기침이 났지만 기침을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이었으니까요. 24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 이름은 순옥이었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자란 여자였습니다. 처음 본 건 장마당에서였습니다. 어머니를 대신해 옥수수를 팔러 나온 순옥이는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고 말할 때면 고개를 살짝 숙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웃을 때면 눈이 반달처럼 휘어졌습니다.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마을 인민반장 앞에서 서약을 하고 양가 부모님과 동네 어른 몇 분을 모시고 국수를 나눠 먹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순옥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동혁 씨,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삽시다. 힘들어도 같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늙을 거라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고 손주를 보고 어느 날 조용히 눈을 감을 때까지 곁에 있을 거라고.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듬해 가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명수라고 지었습니다. 밝을 명에 빼어날 수. 밝고 빼어난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산파 할머니가 아이를 제 품에 안겨줬을 때 저는 그 작고 붉은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아이가 작은 주먹을 꼬물거렸습니다. 심장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뛰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존재가, 이렇게 귀한 존재가 제 아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3년 뒤에는 딸이 태어났습니다.
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발글명의 기쁠 희. 오빠 이름과 첫 글자를 맞췄습니다. 명수는 동생이 태어나던 날 방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자 벌떡 일어나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동생이에요? 동생 얼굴 보여주세요. 저는 명수를 안아 올려 갓 태어난 명희 옆에 앉혔습니다. 명수가 조심스럽게 동생의 손가락을 만졌습니다. 명희가 오빠의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순옥이가 지쳐서도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은 완전했습니다. 그 시절 북한에서의 삶은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배급이 나왔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어도 굶지는 않았습니다. 탄광에서 열심히 일하면 약간의 부식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절에는 고기가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녔고 순옥이는 텃밭에서 채소를 길렀습니다. 저녁이면 네 식구가 방 하나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담가놓은 된장으로 순옥이가 찌개를 끓였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명수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다가 제 눈치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제야 아이가 국물을 떴습니다. 명희는 아직 어려서 순옥이 무릎에 앉아 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 밥상이 천국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탄광일은 위험했습니다.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29 되던 해 같이 일하던 동료 셋이 낙반 사고로 죽었습니다. 아침에 함께 갱도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저녁에는 시신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저와 늘 점심을 같이 먹던 사람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 저는 순옥이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옥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많이 힘들었지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순옥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손끝에서 가슴까지 번졌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돌아왔잖아요. 그것만으로 됐어요. 그 말에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죽은 동료가 불쌍해서도 울었지만 살아 돌아올 수 있어서도 울었습니다. 가족이 있어서 울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배급이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늦게 나온다더니 한 달이 되었고 2달이 되었고 그러다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탄광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받는 것은 없었습니다. 월급이라고 쥐어주는 돈은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마당에서 쌀 한 되도 살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사람들이 굶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의 노인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던 명수가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철호가 안 왔어요. 선생님이 철호네 어머니가 아파서 며칠 쉰대요. 며칠 뒤 철호네 집에 곡소리가 났습니다. 철호 어머니가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철호가 굶어서 죽은 것이었습니다. 10살이었습니다. 명수보다 1살 어렸습니다. 저는 무섭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공포는 총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폭탄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이가 저 아이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이 공포였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명수의 얼굴이 철호의 얼굴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순옥이도 야위어 갔습니다. 밥을 지어도 자기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만 숟가락을 들었다가 슬쩍 자기 몫을 아이들 그릇에 덜어주었습니다. 저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했으니까요. 부모는 다 그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명희가 울었습니다. 아버지, 배고파요. 배가 너무 아파요.
5살짜리 아이가 배를 움켜쥐고 울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등을 토닥였지만 줄 것이 없었습니다. 부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솥단지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무엇이라도 캐야 했습니다. 나무 뿌리라도 풀뿌리라도. 달빛 아래서 땅을 팠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끼고 손가락이 까졌습니다. 그래도 팠습니다. 도라지 비슷한 뿌리 몇 개를 찾아 품에 안고 돌아왔습니다. 순옥이가 그것을 삶아서 아이들에게 먹였습니다. 아이들은 쓰다고 찡그렸지만 그래도 먹었습니다. 배고픔 앞에서는 맛 따위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한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회령 읍내에 사진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래는 공산당 간부들만 이용하던 곳이었는데 고난의 행군 이후로 돈만 내면 누구나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장마당에서 몰래 팔아모은 돈을 털어서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순옥이가 말렸습니다. 그 돈 있으면 쌀 사요. 사진이 밥 먹여줍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지금 안 찍으면 언제 찍겠소? 애들이 이렇게 클 때 찍어둬야지. 사실 그게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중 누군가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었다는 증거를,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었다는 증거를. 사진관에 갔습니다. 4명이 나란히 섰습니다. 저와 순옥이가 뒤에, 명수와 명희가 앞에.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웃으세요. 웃었습니다. 순옥이는 어색하게 웃었고, 명수는 긴장한 표정이었고, 명희는 뭐가 좋은지 환하게 웃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렇게 한 장의 사진이 남았습니다. 사진을 받아들고 저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4 식구. 야위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 가족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비닐에 싸서 장롱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1997년 겨울, 순옥이가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다들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순옥이는 며칠이 지나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열이 났습니다. 몸 전체가 불덩이 같았습니다.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는 약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폐렴인 것 같은데 항생제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한테는 없소. 장마당을 뒤졌습니다. 항생제를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값이 너무 비쌌습니다. 가진 돈을 다 모아도 부족했습니다. 저는 탄광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다들 사정이 비슷했지만 얼마씩 모아줬습니다.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약을 구하지 못한 채 열흘이 지났습니다. 순옥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이 없는 손이었습니다. 예전에 따뜻하던 그 손이 이제는 마른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동혁 씨, 나 없어도 아이들 잘 부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요? 당신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순옥이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반달 같던 눈웃음이 이제는 초승달처럼 가늘어졌습니다. 사진 있지요? 그 사진 잘 간직해요. 그거 보면 내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날 밤 순옥이는 숨을 거뒀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울면 안 되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명수가 어린 동생을 안고 방 구석에서 울었습니다. 명희는 아직 무슨 일인지 몰라서 엄마 하며 순옥이 옆에 가 누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이렇게 된 거지? 신이 있다면 대답해달라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순옥이를 떠나보낸 뒤 저는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 식구가 웃고 있는 사진. 그 안에서 순옥이도 웃고 있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다정한 웃음. 저는 그 얼굴을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여기서는 당신이 살아있구나. 여기서는 우리가 함께구나. 그 사진이 제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밤마다 꺼내봤습니다. 그러다 잠이 들면 꿈에서 순옥이를 만났습니다. 꿈에서 순옥이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현실이 돌아왔습니다. 두 아이와 저 셋만 남은 현실. 배급은 여전히 없었고 굶주림은 계속됐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장롱을, 이불을, 순옥이의 옷가지들을.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두만강 건너면 중국이래요. 거기 가면 밥을 먹을 수 있대요. 처음에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탈북은 반역이었습니다. 잡히면 죽는다고 배웠습니다. 가족까지 연좌제로 처벌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미친 짓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의가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백가죽이 등에 붙을 정도로 야위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먹여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오래 못 갑니다. 뭘 먹이란 말입니까? 줄 게 없는데 뭘 먹이란 말입니까? 저는 그날 밤 두만강 쪽을 바라봤습니다. 건너면 먹을 것이 있다. 건너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 하지만 잡히면 죽는다. 아이들을 고아로 만들 수 있다. 머릿속에서 두 생각이 싸웠습니다. 갈 것인가, 남을 것인가. 그 싸움이 밤새 계속됐습니다.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순옥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소? 당신이라면 뭘 선택했겠소? 대답은 없었지만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순옥이라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무슨 짓이든 했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래야 했습니다. 명수를 불렀습니다. 12살이 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명수야, 아버지가 잠깐 중국에 다녀올 거다. 먹을 것을 구해서 돌아올 테니까 그동안 동생 잘 지키고 있어라. 명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위험하잖아요. 잡히면 어떡해요? 안 잡힌다. 걱정 마라. 꼭 돌아온다. 그 말을 하면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 불안한 내색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명의를 안았습니다. 뼈만 남은 작은 몸이 팔 안에서 가벼웠습니다. 아버지 금방 올게. 맛있는 거 많이 사올게.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기다려. 명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이 맑았습니다. 아빠를 믿는다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을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장롱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비닐로 2겹 싸서 품 안쪽에 넣었습니다. 이것만은 가져가야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잃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1998년 2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두만강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등 뒤로 집이, 아이들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앞에는 강이 있었습니다. 검고 차가운 강. 건너편은 중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강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사진이 가슴에서 뛰는 심장을 눌렀습니다. 순호가 나간다. 아이들 살리러 간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시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는 그 강을 앞으로 2번 더 건너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3번 다 잡혀서 끌려와야 한다는 것을. 4번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 땅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발이 강물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그렇게 저의 기나긴 탈출이 시작됐습니다. 두만강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그리고 훨씬 차가웠습니다. 발이 물에 닿는 순간 온몸의 신경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뼈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을 때는 다리에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허리까지 왔을 때는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폐가 얼음에 눌린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경비대 초소의 불빛이 강 위를 훑고 있었습니다. 잡히면 끝이었습니다.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그 자리에서 총에 맞거나 두 가지 결말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슴에 품은 사진이 젖지 않도록 두 팔로 감싸 안은 채 한 발 한 발 물을 헤쳐나갔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발밑의 바닥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깊어진 것입니다. 발이 허공을 찼습니다. 몸이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당황해서 허우적거렸습니다. 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짜고 차가웠습니다. 죽는구나.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명희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으면 저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팔을 저었습니다. 어떻게든 머리를 물 위로 올렸습니다. 헉헉거리며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지만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가까스로 맞은편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살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손가락이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일 먼저 품속을 확인했습니다. 사진. 비닐 안쪽까지 물이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사진은 무사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중국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북한 땅이 아닌 곳에 발을 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것은 불빛이었습니다. 마을마다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우리 마을은 늘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는 날이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마을들은 밤에도 낮처럼 밝았습니다. 두 번째로 느낀 것은 냄새였습니다. 음식 냄새, 고기 굽는 냄새, 마늘과 기름 냄새, 코끝을 자극하는 그 냄새에 위장이 뒤틀렸습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그 냄새만으로도 침이 고였습니다. 저는 젖은 옷을 입은 채 마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어딘가에 숨어야 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공안이 돌아다닐 테니까요. 탈북자를 잡아 북송하면 포상금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집 앞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조선족 할머니였습니다. 얼굴을 보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눈매가, 말투가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젖은 옷, 떨리는 몸, 파리한 얼굴. 누가 봐도 강을 건너온 사람이었습니다. 강 건너서 왔구나. 네, 할머니.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와. 이러다 얼어 죽겠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중국 땅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착한 분이셨습니다. 따뜻한 국을 끓여주셨습니다. 된장이 들어간 국이었습니다. 순옥이가 끓여주던 것과 비슷한 맛이었습니다. 그 국을 마시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맛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순옥이가 생각나서였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가족은 있는가? 네. 아이들이 둘 있습니다. 아들하고 딸. 데리고 안 왔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먼저 와서 먹을 것을 구해 돌아가려고 합니다. 할머니가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쉽지 않을 거다. 요즘 공안이 많이 돌아다녀. 잡히면 바로 북송이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은 게 부모야.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칠간 할머니 집에서 몸을 추스렸습니다. 할머니가 소개해준 사람을 통해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중국 사람들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쌀을 사고 약을 샀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져다 줄 것들을 모았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밤을 틈타 다시 두만강으로 향했습니다. 올 때와는 반대 방향으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손에는 쌀과 약이 든 자루를 들고 가슴에는 여전히 사진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이 나빴습니다. 강을 건너기 직전 어둠 속에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손전등이었습니다.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경비대였습니다. 중국 쪽 강둑을 순찰하던 경비대에게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뛰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땅에 박힌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보름간의 노동으로 지친 몸이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누군가 제 옷깃을 잡았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얼굴이 흙바닥에 처박혔습니다. 꼼짝 마. 팔이 뒤로 꺾였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손목을 조였습니다.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북송됐습니다. 트럭에 실려 국경을 넘었습니다. 손이 묶인 채로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짐짝처럼 실려갔습니다. 열 몇 명이 있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겁에 질린 눈동자들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국경을 넘는 순간 북한 경비대가 우리를 인계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집결소라는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에 20명 가까이 몰아넣었습니다. 앉을 자리도 부족했습니다. 누울 공간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벽에 기대 쪼그리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왜 갔나? 누구를 만났나? 무슨 이야기를 들었나? 남조선 사람을 만났나? 교회에 갔나? 선교사를 만났나? 같은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대답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맞았습니다. 몽둥이로 등을 때렸습니다. 발로 옆구리를 찼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갔다고. 아이들을 먹이려고 갔다고. 사상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신문과는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마. 중국 가서 남조선 드라마 봤지? 남조선 노래 들었지? 안 봤습니다. 안 들었습니다. 진짜입니다. 또 맞았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와중에도 사진을 지켰습니다. 잡힐 때 품에 넣어둔 사진을 속옷 안쪽에 숨겼습니다. 몸수색을 할 때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 사진만은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2달 뒤 풀려났습니다. 노동단련대에서 강제노동을 하고 자아 비판을 하고 재교육을 받은 뒤에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몸무게가 10kg 넘게 빠져 있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명수가 저를 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만했습니다. 제 모습이 그만큼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명수야. 저는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명수가 달려왔습니다. 아이가 제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뼈만 남은 아이의 팔이 제 목을 감쌌습니다. 아버지, 어디 갔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아버지 죽은 줄 알았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명수야. 명희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명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명희는, 명희는, 아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명희가 어디 있냐고. 명수가 안방을 가리켰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명희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냐? 아버지 간 뒤로 계속 아팠어요. 밥도 못 먹고 열이 나고 마을 사람들이 도와줬는데도 명수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명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앙상한 손이었습니다. 피부가 종이처럼 얇았습니다. 명희야, 아버지 왔다. 아버지 왔어. 일어나라, 명희야. 명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명희가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살았구나. 살아서 다행이구나. 하지만 명희는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걸을 수 없었습니다. 몸을 일으키기도 힘들어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약이 필요했습니다. 영양이 필요했습니다. 북한에는 그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두만강을 바라봤습니다. 한번 갔다 왔으니 길을 알았습니다. 어디가 얕고 어디가 깊은지, 어느 시간대에 경비가 느슨한지, 그 정보가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다시 가야 했습니다. 명희를 살리려면 다시 가야 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한 달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했습니다. 경비대 교대 시간을 파악했습니다. 달이 없는 밤을 골랐습니다.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이번에는 무사히 건넜습니다. 차가움에도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진 것이 아니라 무감각해진 것이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해서 다시 일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달이 아니라 두 달을 버텼습니다. 더 많이 모아야 했으니까요. 더 많은 약을, 더 많은 식량을 아이들에게 가져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두 달이 되기 전에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공안이 아니었습니다. 탈북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다는 소문을 들은 중국인이 밀고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밭주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두 달 동안 부려먹고 나서 월급을 주는 대신 공안에 신고했습니다. 또 북송됐습니다. 두 번째 북송은 첫 번째보다 더 혹독했습니다. 재범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집결소가 아니라 교화소로 보내졌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아니었지만 거기도 지옥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탄광에서 일했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지만 환경이 달랐습니다. 안전장비 같은 건 없었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 끼, 옥수수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었습니다. 제 옆에서 자던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시신을 끌어내고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반복됐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았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명수와 명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사진이 있었습니다. 교화소에서도 사진을 지켰습니다. 속옷 솔기 안쪽에 숨겨뒀습니다. 밤마다 몰래 꺼내봤습니다.
순옥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명수가 웃고 있었습니다. 명희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버틸 수 있었습니다. 순옥아, 조금만 기다려. 아이들한테 돌아갈 거야. 꼭 돌아갈 거야. 1년 뒤 풀려났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은 몸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명수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14살이 된 아들은 키가 훌쩍 커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눈밑이 패여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명희는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명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그 순간 알았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빈 방이었습니다. 명희의 이불만 개켜져 있었습니다. 명희가 보름 전에 명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왜 명희가? 왜? 약이 없었어요. 밥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없는 동안 동생이 계속 아팠는데 저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요, 아버지. 제가 못 지켜서 미안해요. 명수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울었습니다. 내가 죽였어. 내가 명희를 죽인 거야. 내가 돈 벌러 간다고 떠나서, 내가 잡혀서, 내가 돌아오지 못해서 명희가 죽은 거야. 아닙니다, 아버지. 아버지 잘못 아닙니다. 아들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그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린 아들의 품이 순옥이 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내 식구가 웃고 있는 사진. 그 안에서 명희도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명희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명희야, 아버지가 너무 미안하다. 그 뒤로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명수가 17이 됐습니다. 저는 더 늙었습니다. 교화소에서의 후유증으로 몸이 성치 않았습니다. 탄광일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이것저것 팔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명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남조선에 가고 싶어요.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남조선. 거기 가면 사람답게 살 수 있대요. 밥도 먹을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일하면 돈을 받을 수 있대요. 누구한테 들었냐? 친구들이요. 친구 형이 남조선에 간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연락이 왔대요. 거기는 진짜 다른 세상이래요.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명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여기서는 앞으로가 없었습니다. 배급은 여전히 없었고, 장마당 단속은 점점 심해졌고, 보위부의 감시는 날로 촘촘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명수도 죽을 수 있었습니다. 순옥이처럼, 명희처럼.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2번이나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시 잡히면 이번에는 정치범 수용소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 살아 돌아오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 혼자라도 갈게요. 가서 돈 벌어서 아버지 데려갈게요. 명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가려면 같이 가자. 너 혼자는 안 된다.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3번째. 이번에는 아들과 함께. 3번째 탈북 준비는 신중했습니다. 브로커를 알아봤습니다. 중국에서 일할 때 알게 된 조선족 아주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브로커를 소개해줬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았습니다. 집도 팔았습니다. 이번에는 두만강만 건너는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을 거쳐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루트였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명수를 앞에 앉혔습니다. 명수야, 내일부터 힘들 거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라. 아버지가 쓰러지더라도 너는 끝까지 가거라. 알겠나? 명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두고 안 갑니다. 같이 가거나 같이 죽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는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명수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 기억하나? 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진은 아버지가 가져갈 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지킬 거다. 이 안에 엄마가 있고 명희가 있다. 우리 가족이 다 있다. 이걸 한국까지 가져가서 거기서 다시 볼 거다. 알겠나? 네, 아버지. 명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떠났습니다. 2005년 3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차가움에도 익숙했고 두려움에도 익숙했습니다. 명수의 손을 잡고 강을 건넜습니다. 아들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짐칸에 숨었습니다. 깜깜한 곳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이동했습니다. 낮에는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 끼, 빵 한 조각과 물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중국 남쪽까지 왔습니다. 라오스 국경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검문이 있었습니다. 공안이 차를 세웠습니다. 브로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움직이지 마. 저는 명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밖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러다 짐칸 문이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끝이구나.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공안이 저와 명수를 끌어냈습니다. 손이 묶였습니다. 다시 트럭에 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쪽으로 가는 트럭이 아니었습니다. 북쪽으로 가는 트럭이었습니다. 세 번째 북송이었습니다. 명수와 함께 트럭 안에서 명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가자고 해서. 아니다. 내 잘못 아니다. 아버지가 결정한 거다. 우리 어떻게 돼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에는 처벌이 더 무거울 것이라는 것. 국경을 넘었습니다. 북한 경비대가 우리를 인수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교화소로 보내졌습니다. 산범이었지만 아직 정치적 행위를 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명수와 저는 분리됐습니다. 아버지! 명수가 소리쳤습니다. 저도 소리쳤습니다. 명수야! 경비대가 우리를 떼어놓았습니다. 명수는 젊은이들이 가는 곳으로, 저는 나이 든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마지막으로 본 명수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겁에 질렸지만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문 얼굴. 아직 애였습니다. 17살밖에 안 된 아이였습니다.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교화소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3년. 1000일이 넘는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매일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매일 맞았습니다. 매일 굶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매일 봤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았습니다. 명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거라고,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진이 있었습니다. 3번의 북송, 3번의 수용소 생활. 그 모든 과정에서 저는 이 사진을 지켰습니다. 몸에 숨기고, 밤마다 꺼내보고, 다시 숨겼습니다. 이 사진만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순옥이, 명수, 명희. 사진 속에서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명수를 다시 만나야 한다. 이 사진을 명수에게 보여줘야 한다. 우리 가족이 여기 있다고, 우리가 함께였다고 말해줘야 한다. 그 생각으로 3년을 버텼습니다. 2008년 풀려났습니다. 53이 된 해였습니다. 몸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었고, 무릎이 아팠고, 눈이 침침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빈집이었습니다. 명수는 없었습니다. 이웃에게 물었습니다. 명수가 어디 갔느냐고. 이웃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 1년 전에 풀려났는데 얼마 안 있다가 또 떠났대. 남조선 간다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명수가 먼저 갔습니다. 저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남쪽으로 갔습니다. 분노가 치밀었다가 금세 사그라들었습니다. 아이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아버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기다렸을 아이. 기다리다 지쳐서 떠난 것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수가 무사히 갔다면, 남쪽에 도착했다면, 거기서 사람답게 살고 있다면, 그리고 저도 가야 했습니다. 4번째, 이번에는 아들을 만나러. 4번째 탈북은 2009년 봄이었습니다. 54세 나이에 망가진 몸으로 혼자서. 이번에는 죽어도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잡히면 죽고 안 잡히면 사는 것이었습니다. 3번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4번째 도강이었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찼을 때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가슴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순우가 명희야. 이번에는 꼭 간다. 명수 만나러 꼭 간다.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에 알던 브로커를 통해 새로운 루트를 찾았습니다. 라오스, 태국을 거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중국을 횡단했습니다. 라오스 국경을 넘었습니다. 정글을 걸었습니다. 밤에만 이동하고 낮에는 숨었습니다. 모기에 물리고 뱀을 피하고 진흙탕을 헤쳤습니다. 열흘 넘게 정글을 걸었습니다. 다리가 부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열이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쓰러졌습니다. 흙바닥에 얼굴을 묻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대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꺼냈습니다. 달빛 아래서 사진을 봤습니다. 순옥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명수가 웃고 있었습니다. 명희가 웃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태국 국경을 넘었습니다. 태국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태국에서는 탈북자를 북송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연결해줬습니다. 이민국 보호소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사관 직원을 만났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시겠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난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꺼냈습니다.
순호가, 우리 거의 다 왔어. 명수 만나러 간다. 명희도 데리고 간다. 우리 가족, 이제 다시 만난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인천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안내원이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원을 확인받았습니다. 며칠 뒤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탈북민 정착 교육을 받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원에서 저는 명수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왔을 거라고. 최명수라는 이름이라고. 2007년이나 2008년쯤 왔을 거라고. 며칠 뒤 직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최명수 씨를 찾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살아있습니까? 네, 살아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살아있구나. 명수가 살아있구나.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나원 교육이 끝나고 저는 명수를 만났습니다. 서울의 어느 카페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젊은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2살이 된 아들이었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얼굴에 살이 올랐습니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명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살아있구나.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아버지도요. 아버지도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끌어안은 채. 그리고 저는 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라. 이거 기억하나? 명수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아직 갖고 계셨어요? 그럼 한 번도 놓은 적 없다. 3번 잡혀가면서도 수용소에서도 정글 걸으면서도 이거 하나 때문에 버텼다. 명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랑 명이랑 그래 여기 다 있다. 우리 가족 다 있다. 이제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엄마랑 명이 못 가지. 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다시 시작해요. 인천공항을 나서던 날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맞던 바람과는 달랐습니다. 칼처럼 살을 내는 바람이 아니라 볼을 스치고 지나가는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이구나. 내가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11해 동안 4번을 시도해서 3번을 잡혀가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서 드디어 이 땅을 밟은 것이었습니다. 54해를 북한에서 살다가 이제야 새로운 땅에 선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휴대전화라는 것을 처음 만져봤습니다. 작은 기계 하나로 멀리 있는 사람과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바뀌고 숫자를 누르면 어딘가로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젊은 직원이 사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10번도 넘게 물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모르면 물어야 했습니다. 지하철이라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땅 밑으로 기차가 달린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나원 체험 학습 때 처음 타봤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고 문이 닫히고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은 깜깜했지만 안은 환했습니다. 속도가 빨랐습니다. 놀라서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전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잡이를 놓지 못했습니다. 편의점이라는 곳도 신기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가게. 들어가면 먹을 것이 가득했습니다. 라면도 있고, 빵도 있고, 우유도 있고, 과자도 있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아무 때나 사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배급을 타러 줄을 서고, 줄을 서도 못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려면 장마당에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들어가서 고르면 됐습니다. 처음으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라는 것을 사 먹었습니다. 비닐을 뜯는 법을 몰라서 한참을 씨름했습니다. 결국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비닐을 뜯고 김밥을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그냥 밥이었습니다. 김과 밥과 참치가 들어간 삼각형 모양의 밥. 그런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간단하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굶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그게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원 교육이 끝나고 정착금을 받았습니다. 처음 보는 큰돈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평생 벌어도 만져보지 못했을 액수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써야 하나? 잘못 쓰면 어떡하나? 담당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집을 구하시고 생활하시면서 일자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걱정 마세요. 도와드릴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수가 저를 도와줬습니다. 아들은 이미 3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명수가 집을 구하는 것을 도와줬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줬고, 동네를 안내해줬습니다. 인천의 작은 원룸에 짐을 풀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좁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국가가 배정해준 집에서 살았습니다. 내 집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내가 돈을 내고 내가 선택한 집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바다. 북한에서도 바다를 봤습니다. 동해 바다를. 하지만 그때의 바다는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탈북하다 잡히면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곳. 감시의 눈이 번득이는 곳. 그런데 여기서 보는 바다는 달랐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배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갈매기가 날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순호가 여기 바다가 있어. 여기서는 바다가 무섭지 않아. 명희야, 너도 보이냐? 아버지가 여기까지 왔다. 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창가에 세워뒀습니다. 햇빛이 사진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순옥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명수가 웃고 있었습니다. 명희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서 살자.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54세 나이에 망가진 몸으로 아무런 기술도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막노동이었습니다.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자비를 했습니다. 몸이 힘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이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반년쯤 지났을 때 몸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터졌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육체 노동을 계속하시면 안 됩니다. 허리가 완전히 망가져요. 그럼 어떡합니까?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는데. 다른 일을 찾으셔야 해요.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나 덜 힘든 일을요. 저는 막막했습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일, 덜 힘든 일, 그런 게 제게 있을까? 글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를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명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보시는 건 어때요? 요양보호사? 네. 어르신들 돌보는 일이에요. 아버지 나이 또래분들 많이 하신대요. 교육받고 시험 보면 자격증 딸 수 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을 본 지가 얼마나 됐는지, 공부라는 것을 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등록했습니다. 55의 나이에 다시 학생이 됐습니다. 교실에 앉아 수업을 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필기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강사가 질문을 할 때마다 가슴이 졸였습니다. 대답을 못하면 어쩌나? 바보처럼 보이면 어쩌나?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만강을 4번 건넌 사람이었습니다. 수용소에서 3년을 버틴 사람이었습니다. 정글을 열흘 넘게 걸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시험 하나에 지면 안 됐습니다. 밤마다 공부했습니다. 책을 읽고 외우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돋보기를 쓰고 읽었습니다. 모르는 것은 명수에게 물었습니다. 명수가 친절하게 가르쳐줬습니다. 시험날이 됐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시험지를 받아들었을 때 글자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는 것부터 풀었습니다. 모르는 것은 넘기고 나중에 다시 봤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점수가 좋지는 않았지만 합격선은 넘었습니다. 결과를 확인하고 저는 울었습니다. 50평생 시험에 합격해서 운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명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명수야, 아버지 붙었다. 축하해요,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맡은 분은 78살의 할머니였습니다. 치매가 있으셨습니다. 기억이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제 이름을 알아보셨고, 어떤 날은 아들인 줄 아셨고, 어떤 날은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어르신 돌보는 것이 육체 노동보다 쉬울 줄 알았는데, 다른 종류의 힘듦이 있었습니다. 같은 말을 10번, 20번 반복해야 했습니다. 밥을 드시라고 해도 안 드셨습니다. 약을 드시라고 해도 뱉어내셨습니다. 화를 내실 때도 있었습니다. 때리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누군가의 어머니였습니다. 누군가의 할머니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치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기억이 흐려졌지만 그분의 삶은 존중받아야 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 굶어 돌아가신 어머니,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한 어머니, 임종도 지키지 못한 어머니, 그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돌봤습니다. 이 할머니를 통해 제 어머니께 갚지 못한 효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와 저 사이에 정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자네 착해. 내 아들 같아.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도 모르게 그렇게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이 퍼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르신들 돌보는 것이 제 천직인 것 같았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제게 삶의 의미를 줬습니다. 명수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였습니다. 월급을 받고 저축을 하고 가끔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어느 날 명수가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아버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수줍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저는 수연이라고 해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둘이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명수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명수가 새 가정을 꾸리는구나. 결혼식 날, 저는 검은 양복을 입었습니다. 난생 처음 입어보는 양복이었습니다. 어색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신랑 입장할 때 명수와 함께 걸어 들어갔습니다. 명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여기까지 데려다 주셔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데려다 준 게 아니다. 네가 버텨서 여기까지 온 거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포기 안 하셨으니까요. 아버지가 그 사진 끝까지 지키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버틸 수 있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식장에서 저는 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가족 사진. 순옥이와 명수와 명희가 함께 찍은 사진. 단상 위에 사진을 세워뒀습니다. 오늘 명수가 결혼한다. 순옥아, 명희야, 여기서 지켜봐라. 사진 속에서 그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명수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딸이에요. 건강해요.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가 수연이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주먹을 꼬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쁘구나. 예뻐. 저는 손녀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명희가 생각났습니다. 명희가 태어났을 때도 이랬습니다. 이렇게 작고, 이렇게 빨갛고, 이렇게 예뻤습니다. 명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름 뭘로 할까요? 아버지가 지어주세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명희는 어떠냐? 명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명희요? 그래. 내 동생 이름. 명희.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명희. 좋아요. 명희로 할게요. 그렇게 손녀는 명희가 됐습니다. 새로운 명희. 이 땅에서 태어난 명희. 북한의 그 어둠을 모르는 명희. 저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명희야,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네가 배고프지 않게, 네가 아프지 않게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64이 됐습니다.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일을 계속하다가 몇 년 전부터는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탈북민들에게 한국 생활을 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것들, 휴대전화 사용법, 지하철 타는 법,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법, 그런 것들을 알려줬습니다. 처음 온 사람들의 눈에서 두려움을 봤습니다. 그 두려움을 알았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다 어려워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 이해했습니다. 그 마음을 다 이해했습니다. 손녀 명희가 10살이 됐습니다. 명수와 수연이가 명희를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명희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무릎을 굽히고 손녀를 안았습니다. 까만 머리카락에서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아이 특유의 따뜻함이 팔 안에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바다 가요. 바다? 네. 바다 보고 싶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가자. 바다 가자.
우리는 인천 앞바다로 갔습니다.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바람에 소금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명희가 모래사장을 뛰어다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봐요. 조개. 저는 손녀 옆에 앉았습니다. 함께 모래를 파고 조개를 찾고 파도에 발을 담갔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구나. 두만강의 그 차가움이 떠올랐습니다. 살을 내는 물, 목숨을 건 도강, 그 공포. 하지만 지금 눈앞의 바다는 달랐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손녀가 웃으며 뛰어노는 바다였습니다. 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모서리가 다른 사진. 색이 바래서 희미해진 사진.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가족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순호가 여기 바다가 있어. 따뜻한 바다야. 명희야, 너랑 이름이 같은 아이가 여기 있어. 이 아이가 내 대신 웃고 뛰어다녀. 명수야, 네가 잘 컸어. 아비로서 고맙다.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지갑 안에 넣어 다닙니다. 어디를 가든 함께합니다. 가끔 꺼내봅니다. 새벽에 잠이 깨면 창가에 앉아서 봅니다. 사진 속의 순옥이는 여전히 젊습니다. 30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명희도 어린아이 그대로입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저만 늙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고 주름이 깊어지고 허리가 굽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늙는 만큼 손녀 명희가 자라고 있으니까요. 제가 사라져도 사진 속의 가족은 남을 테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눈을 감으면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불쌍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동정을 받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두만강 어딘가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정글을 걷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수용소에서 버티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3번 잡혔습니다. 3번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4번째에 해냈습니다. 한 장의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지켜야 할 무언가가, 만나야 할 누군가가, 가야 할 어딘가가. 그것을 놓지 마십시오. 그것을 품고 한 발 더 내디드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당신도 이 땅에 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바람을 맞으며 바다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사진을 품고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사진에 인사를 합니다. 순호가 좋은 아침이야. 명희야, 오늘도 화이팅 하자.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설거지를 하러 가고, 봉사활동을 하러 가고, 손녀를 만나러 갑니다. 평범한 하루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압니다. 이 평범함을 위해 4번의 강을 건넜습니다. 3번의 지옥을 버텼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숨을 쉽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해가 집니다. 인천 바다 위로 노을이 번지고 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 노을을 바라봅니다. 사진을 꺼내듭니다. 사진 속에서 가족들이 웃고 있습니다. 저도 웃습니다. 순호가, 명희야, 명수야, 우리 결국 해냈다.